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7월 수출이 반도체 등의 부진으로 지난 20일까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관세청은 이달 20일까지 수출액은 283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3.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7월 수출도 감소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8개월 연속 수출 감소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세법 개정안 당정 협의에서 우리 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키울 핵심 소재와 부품, 장비 기술에 대해 신성장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 확보에 실패한 아베 신조 총리가 야당에 추파를 보내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야당인 국민민주당 중에도 개헌 논의는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다며 적극적으로 호소해 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개헌에 부정적인 가운데 야당 의원들 가운데 의회에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는 의원들의 협력을 이끌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를 맹비판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은 정치적 분쟁의 통상수단을 끌어들이지 말았어야 했다며 참의원 선거 승리로 정치적 장악력을 얻은 아베 총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한국을 상대로 시작한 어리석은 무역전쟁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눈치 보기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월요일에 요일적인 특성도 있고요. 좀 한 방향성으로 움직일 법도 한데 중국 시장이 개장을 하고 나서도 이렇다 할 움직임은 현재 없습니다.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벤트 좀 보고 가자라는 심리가 강하고요. 코스피는 전기전자 업종만 지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고 나머지 업종들은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대형 제약 바이오 일부 종목만 오르고요. 전체적으로는 약세고 굳이 따지자면 개별 종목 움직임 강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조금 전에 전해드렸다시피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났는데 아베 내각의 과반 득표는 지금 과반 의석은 확보를 했는데 개헌선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시름 놨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안도를 보이는 모습인데 다만 일본과의 분쟁은 여전한 리스크로 있고요. 과반을 넘겼기 때문에 또 어떤 방식으로 도발을 해오고 다음 무역협상 카드를 꺼내올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 두 번째, 세 번째 카드에 대해서도 8월 15일 전후가 될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 잡아봐야 되고요. 무역분쟁, 미중 간의 무역분쟁도 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지만 미중 간의 무역분쟁 실무진 협의도 지금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 인하 지난주 했는데 모멘텀 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에는 어떤 이슈들을 봐야 될지 우리 2, 4분기 GDP 발표도 있다고 하는데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일부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부터 전해드립니다. 코스피가 약보합권 계속 유지를 합니다. 2092.52포인트인데 2100선 쉽게 가질 못하네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자, 보시다시피 장중에 2098대까지는 갔습니다. 2100선 터치가 잘 안 됩니다. 장중에도. 지금 2092, 2090위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자,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만 삽니다. 오늘은 개인도 팝니다. 개인이 지금 오락가락하는 그 지수 속에서 결국에는 소폭 매도하는 포지션으로 잡혀가고 있고요. 기관 좀 많이 파는데 전주체가 또 같이 팝니다. 연기금마저도 팔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눌리고요. 외국인만 1620억 원 정도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전해드린 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상승하는데 SK하이닉스는 사장단이 지난주에 출국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디램랜드가 지금 수요 공급에서 지금 공급 부분이 원활치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에 디램 가격이 올라가고 있긴 한데 이 부분이 올라가는 것과 지금 재고 부분 모자라는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일단은 지수는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보합이고요. LG화학 약보합권 유지합니다. 6위부터 12 종목들입니다. 셀트리온 강보합이고요. 나머지 종목 모두 빠지는데 낙폭들은 현대모비스만 1% 후반대고 나머지는 크진 않습니다. 11위부터 15위들 보도록 하죠.
LG생건도 빠지고요. 네이버도 빠지고 KB금융, 삼성물산까지 모두 빠지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소폭 반등에 성공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요즘에는 부각은 되지 않고 있지만 언론사에서는 일단 뭐 사장단이 지금 구속이 되는 경우 그리고 계속해서 분식이다 아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검찰 쪽에서는 지금 나오는 이야기 그것 자체가 분식 회계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계속해서 법리 논쟁이 이어가질 전망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약보합입니다. 0.59포인트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장중 고점은 675, 장중 저점은 671. 뭐 이렇다 할 큰 움직임은 위아래로 있지는 않고요. 계속해서 눈치 보기 장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개인이 841억 원 사고요. 기관, 외국인 팝니다. 기관, 외국인 파는 가운데 기관 전 주체가 모두 또 팔고 있고요. 외국인도 거래소 쪽에서는 좀 많이 사고 있는데 코스닥은 또 매도 포지션 잡고 있네요. 시총 상위주들도 바로 살펴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헬릭스미스 대형 바이오 업종들은 조금씩 올라갑니다. 근데 뭐 상승폭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CJENM이 지금 갈팡질팡합니다. 17만 원 초반대에서 또 위로도 아래로도 내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메디톡스 약보합이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체크합니다. 펄어비스, KMW, 스튜디오 드래곤 빠지는데 일단 뭐 호텔 델루나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아스달리언 되기 때만큼은 급락하지는 않지만 주가 회복이 안 됩니다. SK머티리얼즈와 휴젤은 소폭씩 반등에 성공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FA, 파라다이스, HLB 약세인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 올라가고요. 원익 IPS 지금 상승폭이 꽤나 큽니다. 일단은 반도체 소재 업종 가운데 선별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원달러 환율은 소폭 오름세입니다. 2원 20전 올라가면서 강달러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시장의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뭐 이렇다 할 모멘텀이 없다 보니 시장 자체가 정말 재미없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눈치 보는데 이슈를 좀 정리해 보면서 주간 일정도 좀 봐가면서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어떤가요? 네, 오늘 상당히 좀 조용한 월요일 네. 증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하락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생각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또 이번 주부터 이어지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지표들 또 챙겨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에서 커창반이라고 하는 이 상하이판의 나스닥이 오늘부터 이제 거래가 시작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벤처 스타트업 기업 관련돼서 전용 증시를 열어준 만큼 그에 따른 파장과 앞으로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쪽들도 한 번쯤 조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25개의 기업이 처음엔 거래가 되는데 하반기에는 162개까지 상장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어떤 스타트업 기업 관련돼서 최근 들어서 나오는 지표를 보게 되면 미국의 여러 가지 첨단 기술 제재를 통해서 아무래도 투자 자금들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무래도 좀 위축된 흐름들 쪽에서의 변화가 아닐까라는 쪽도 한 번쯤은 염두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내일 7월 23일 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6월 관광 통계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5월 달 같은 경우도 방한 외국인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 가까운 흐름들로 보이면서 숫자는 상당히 양호한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월별 입국자 수가 3월 달이 고점으로 인해서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좀 꺾이고 있죠. 게다가 작년 상반기보다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를 비교해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쓰는 금액을 봤었을 때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구매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구나라는 관점 쪽에서 면세점이나 화장품주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계속 조정으로 보여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WTO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일단 정식 의제로 삼을 걸로 보여지면서 이와 관련된 일본과의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는 점 내일부터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5월 주택가격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금리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택가격이 개선되는 쪽으로 나오는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7월 24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6월 무역지수 및 교육 조건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오늘 발표된 7월 달의 수출 동향을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상당히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일본에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관련된 제외를 이날부터 결정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한 1,100여 개 품목이 규제 대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우려감이 또 본격적으로 나오는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미국의 7월 제조업, 비제조업 관련된 서비스업 PMI의 예비치가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작년 딱 1년 전부터 계속 하향화를 걷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적어도 50대를 지지하는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7월 25일 날 목요일 날은 한국의 2분기 GDP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1분기 GDP 마이너스권 때문에 상당히 충격이었는데 기저효과와 함께 좀 선방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부진한지가 또 하나의 어떤 분수령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미국의 6월 상품 수지 내구재 주문 발표가 될 예정인데 미국의 내구재 주문도 최근 들어서 마이너스권의 흐름을 보인다는 데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7월 26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또 중요한 코롱 티슈진이 상장 폐지가 되는지에 대한 결정들이 이날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에 파장에 따라서 제약바이오주에 또 영향권이 들어온다는 점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한국의 7월 소비자 동향조사 또 한미일 의원회의가 미국의 워싱턴에서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또 타협의 실마리를 찾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미국의 2분기 GDP 예비치가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1분기에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죠. 한 3.1% 성장에 이어서 2분기는 한 1.4%대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보다 그래도 좋은 수치를 발표하는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2,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이어집니다. 많은 기업들이 발표할 텐데 이 부분에 따라서 뭐 시장도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하나 좀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본격적 실적 발표와 함께 시장은 가만히 있다고 하더라도 종목별 변동성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염두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대표적으로 오늘은 현대차와 우리금융지주가 실적이 발표가 예고되어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가 그래도 1분기 실적 호전, 그리고 2분기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쪽에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 있는데 또 최근 증권사 리포트를 보게 되면 기대감을 낮추는 수치도 나온다라는 것 쪽에서 막상 어느 쪽에 대해서 어떤 실적 흐름들이 가시화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7월 23일 날 내일 같은 경우는 LG이노텍, 포스코, LG디스플레이, 기아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 중에서 그래도 꼽는다고 하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2분기도 여전히 영업이익은 적자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 타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또 반등 시도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최근 들어서 철강 가격과 관련돼서 약간 기지개를 피는 입장 쪽에서 포스코에 대한 2분기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전망치가 조금 더 어떤 IR과 관련돼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7월 24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LG화학, 삼성전기, 그리고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현대건설기계, SO인 이런 쪽으로 발표가 될 예정인데 특히 LG화학 관련돼서 화학업종보다 특히 성장 동력으로 삼는 2차 전지에 대한 코멘트들이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밖에 SO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어지는 정제 마진의 흐름을 보게 됐을 때 2분기에 대한 실적보다는 하반기에 조금 더 실적이 낮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입장 쪽에서의 변화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쪽에서도 캐터필러나 페이스북, 포드, 테슬라, 보잉이 실적 발표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테슬라 관련된 실적들이 국내 전기차, 2차 전지 쪽에 대한 여파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7월 25일 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네이버, 한국조선해양의 실적이 발표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SK하이닉스겠죠. 관련된 쪽에서 눈높이는 많이 낮아졌는데 개선 여지 여부들 또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미국 쪽에서 인텔, 그리고 알파벳, 아마존닷컴이 실적을 발표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인텔 같은 경우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하반기에 새로운 CPU가 나오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장들 생각하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와 연관성이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들도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7월 26일 날 금요일 날은 SK이노베이션, 삼성중공업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조선업종 관련돼서 실적 기대감이 1분기에부터 약간 올라오긴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확연하게 두드러진 실적은 아니다라는 코멘트들도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여파들도 같이 실적 발표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실적 발표 기업들 그리고 어떤 점들을 좀 눈여겨봐야 하는지 굵직굵직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한 주간의 경제 지표들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게 뭐 금리 인하 속도를 좀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지표들을 봐야 되는지 먼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화요일날 11시에 발표되는 네. 6월 기존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기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적고요. 또 수급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북부 지역을 비롯해서 미국의 4개 지역 모두 판매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목요일 날 21시 30분에 발표되는 6월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에도 5월 달은 마이너스 1.3% 감소했는데요. 6월 달은 플러스 0.7%로 그나마 좀 개선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운송 장비를 제외한 주문은 5월 실적을 좀 밑돌고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수입 관세 인상 그리고 무역 전쟁의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2분기 GDP 성장률 둔화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요일 날에는 오후 21시 30분에 상무부가 발표하는 2분기 GDP 성장률이 나오는데요. 1분기 3.1% 증가보다는 크게 하락한 1.8%로 둔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경기 예측 모델이죠. GDP 나우 같은 경우에는 1.6%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세계 경제를 이끄는 양대축인 중국에 이어서 미국까지도 1% 후반대로 성장률이 떨어진다면 연준이 0.5%포인트 정도 금리를 낮추거나 아니면 금리 인하 속도를 좀 더 빠르게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달러 약세, 상품 가격 상승의 하나의 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부분 토대로 미국 경제 지표 보면 나쁘지 않거든요. 결론적으로 고용도 나쁘지 않고 성장률 전망치도 나쁘지 않은데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만약에 인하를 한다면 예방적인 금리 인하다, 보험성 금리 인하다 이런 언급들이 많이 됐었는데 그런 쪽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50bp 금리 인하 확률은 현재는 30%가 채 안 됩니다. 25bp 금리 인하 확률은 이미 이제 100%에 도달한 상황인데요. 만약 FRB가 금리를 낮추지 않는다면은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외환 상품시장에서도 대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연준은 금융 정책은 시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왔던 만큼 FRB가 시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하는 하진 않을 것인데요. 대신 금리 인하 명분은 아무래도 기업들이 2분기 순이익을 보면은 12분기 만에 감소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점이죠. 여기에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이 물가나 고용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요. 또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 효과가 하반기부터는 급속하게 사라지기 때문에 실질 GDP 성장률이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예방적 금리 인하 주장을 정당화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예방적 금리 인하는 앞으로 신흥국의 금리 인하 도미노의 그 불을 땡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경제 펀더멘탈이 취약한 터키나 멕시코, 브라질, 남아공과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자금 이탈로 인해서 금융위기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는 미국발 금리 인하가 또 신흥국의 다른 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미국 연준이 지금 점도표대로 만약에 간다. 한마디로 내년에 4차례 정도의 내년까지 4차례 정도의 인하가 오게 된다면 좀 확장 국면이 사실 끝나가는 지금 시점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확장 국면이 조금 더 길어질 확률도 있을 것 같고요. 주가에도 영향이 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과거 금리 인하기를 보면요. 2001년 IT 거품 붕괴, 그리고 2007년 서브프라임과 주택 거품 붕괴 때는 주가뿐만 아니라 10년물 국제 수익률이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FRB가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을 때는 경기 후퇴를 피하면서 1995년, 1998년도에는 주가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동반 상승하는 랠리를 보였습니다. 연준이 이번에 예방적 금리 인하라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미국 경기가 침체 국면에 빠져들지도 않을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미국 증시나 채권 시장이 동반 상승하는 이런 랠리를 구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계속 내리더라도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서 기업들은 설비 투자를 소극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 후퇴에 빠질 가능성이 높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는 오히려 자산 거품을 일으켜 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서브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확률이 40% 정도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메인 시나리오는 아무래도 내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중 간의 무역 합의가 이뤄내질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 60% 확률로 예상이 되는데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든지 또 금리 인하가 맞물려서 2020년 이후에도 미국 경제가 연착륙이 진행된다면 아무래도 2023년까지도 미니 경기 회복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에 미국 경제 침체가 2020년 이후에 지금 도래할 수 있다라는 얘기라고 저희가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미국 증시가 하락 국면 언젠가 올 텐데 어느 정도로 빠질지 예측이 어느 정도는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때 당시 이제 투자 전략은 어떤 쪽으로 가져가야 될지 이 부분도 좀 여쭤볼까요? 네,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1950년 후반부터 9번의 경기 침체 국면을 겪었는데요. 장단기 금리차가 모두 역전이 발생하면서 평균 6분기 뒤, 그러니까 1년 반 뒤에 경기 후퇴가 시작됐습니다. 경기 순환상 2020년 하반기에는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갈 확률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무역 전쟁이 계속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면은 S&P 500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EPS 감소가 올해는 제로 정도지만 내년 12월에는 아무래도 37%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은 투자가들의 리스크 허용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2020년 말에는 S&P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비 30%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올해 S&P 기준 최고치에서는 약 한 40% 정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1950년부터 S&P 지수를 분석해 보면 경기 회복, 주가 고점과 경기 후퇴기의 주가 바닥까지는 평균 하락률이 31%에 달했고요. 최대 하락폭 같은 경우는 57%, 최소 하락폭은 한 14% 정도 됐습니다. 여튼간에 주가 하락 시에는 바이 앤 홀드보다는 베어 펀드죠. ETF를 통한 보수적인 투자가 바람직해 보이고요. 선물 해지 전략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경기 하락기에는 엔화 자산 투자가 달러 자산보다 더 나은 결과를 줬다는 점에서는 엔화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대해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주장을 해왔습니다. 1%포인트까지 지금 한마디로 100bp 얘기를 해왔는데, 미 연준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꼬리를 내리는 모양새다, 이런 언론 기사는 저희가 많이 접한 바가 있습니다. 독립성 유지가 될까요? 네, FRB의 독립성은 성문법으로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관습법적으로 정착된 것인데요. 대통령이 FRB 의장을 해임시킨다든지 이사로 감등할 권리를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 카리스마가 강했던 볼커나 그린스폰 같은 전 의장들 같은 경우에는 백악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요. FRB의 독립성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 레이건과 같은 군인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대담한 금융 완화를 연준에 강요하면서 연준은 독립성에 커다란 위협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금융 정책에 관해서는 전문가에게 일임한다는 것이 적당하다는 미국 내 여론이 팽배해야지만 FRB는 대통령이나 정권 교체에 영향을 덜 받지만 미국 내 여론이 대통령 편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카리스마가 약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FRB의 독립성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연준의 독립성 여부는 파월 의장의 수완에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연스럽게 이 부분과 함께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을 해나갈지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또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고점 찍은 뒤에 잠시 숨고르게 들어갔는데 이번 주엔 금리 인하 이슈 계속 나올 거고요. 또 뭐 트위터부터 해서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 대형 기업의 실적 발표 있는데 어떻게 사상 최고치 또다시 경신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실적 악화, 무역 전쟁에도 미국 증시가 상승 랠리가 펼쳐졌던 가장 큰 원인은 주요 500대 기업의 자사주 매수가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이익이 줄어도 자사주 매수가 늘어난다면은 발행 주식수 감소로 인해서 EPS가 증가한다는 원리 때문에 그런데요. 걱정스러운 점은 EPS 증가 속도에 비해서 미국 증시의 상승 속도가 좀 빠르다는 점입니다. 증시가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12개월 뒤에 예상 주가 수익률을 보면 17.2배를 상회하는데요. 이는 작년 10월 그리고 올해 5월에 미국 증시가 급락하기 직전 수준까지 주가 수익률이기 때문에 현재는 고평가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FRB가 25bp 금리 인하가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면 주가 조정의 빌미가 될 수가 있는데요. 과거 98년도에 예방적 금리 인하가 단행됐던 초기에는 주가 수익률이 0.6배 가량 떨어졌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현재 다우지수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주가는 한 800포인트 전후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때문에 미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을 경우에는 한국 증시도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미국 증시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버블 논란이 좀 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네, 일단 버블과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네. 자산 가격 상승을 사람들이 인식하는 경우고요. 하나는 모르는 경우가 됩니다. 현재 비트코인처럼 거품이 끼어 있는데도 금융당국이 규제하지 않는 것은 비트코인의 거품이 붕괴하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충격 효과가 작기 때문에 굳이 투기 행위를 강제적인 수단을 통해서 잡을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버블은 일본의 헤이세이 거품이라든지 미국의 IT 거품처럼 시장 참가자들이 버블을 인식하지 못했을 경우인데요. 욕심에 눈이 멀어서 춤을 추는 경우가 됩니다. 앨런 그리스펀 전 의장 같은 경우에도 버블은 붕괴되고 나서야 버블인지 안다는 명언도 남겼는데요. 거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분별법은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버블을 의심하는 사람보다는 이번은 사정이 다르다는 사람이 많을 때는 버블이 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산 가격이 상승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데도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지금처럼 금융정책이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는 투자에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특정 자산 시장에 몰리면서 묻지마식으로 매수하는 경우가 되고요. 네 번째로는 국내와 해외 견해가 서로 크게 다를 때 버블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현재 이런 기준에서 봤을 경우에 미국 증시는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아직 경기 확장 국면이고요. 주가 수익비율이라든지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간 높지만 부자연스러울 정도는 아닙니다. 결국 버블 4조건 중에서 두 번째 조건만 지금 충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3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인 지금은 주가 버블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데요.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반 사이에 다른 버블 조건들이 충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위험, 고수익을 각오하면서 주식 투자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때는 현명한 투자가라면 현금 비중을 높이는 역투자 전략을 이제 서서히 고려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 시장의 버블 논란 이야기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짚어드리고 종목 상담 이어가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